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명랑한 중년 웃긴데 왜 찡하지입니다. 지은이는 문하연, 펴낸 곳은 도서출판 평단입니다. 이 책은 문하연 작가가 오마이뉴스와 인천투데이에서 1년 넘게 연재를 했고 현재까지 300만 뷰 이상의 누적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명랑한 중년 가운데 일부를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삶, 사랑, 나이듦, 사람, 예술 등 총 5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고 삶의 무게는 더 묵직해지고 느는 건 주름과 뱃살과 책임감뿐 중년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되는 어른스러움과 무거운 책임감 앞에서 혼란스럽고 아픈 중년들에게 보내는 치유 에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재미있게 읽히기를, 읽는 동안 웃음이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나 공감 가능한 중년의 엉뚱발랄하고 때로는 뭉클한 삶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현실판 바보 온 달과 평강공주, 영화 같은 40년. 나는 같은 아파트에 15년째 거주 중이다. 몇 층 아래에는 나와 비슷한 시기에 이사를 온 60대 중반 부부가 살고 있다. 그들은 항상 밝은 얼굴, 명랑한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승강기에서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재혼한 부부인가? 저 연배에 어떻게 저렇게 사이가 좋지? 집과 연결된 작은 산에 다정히 산책을 다니고 서로를 향한 존경과 애정어린 말들을 나눈다. 그가 우리 부부를 초대했다. 오랜 시간 얼굴을 봐온 사이라 낯을 가리는 나도 좀 편안해진 상태였다. 그는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좋다. 자동 에코가 장착되어 있는지 중저음의 동굴 목소리가 난다. 그녀는 아담한 체격에 나이와 도저히 맞지 않는 맑은 얼굴, 티 없는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넷이 커피를 마시다가 문득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을 던졌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는 12살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소년 가장이 되었다. 먹고 마시는 일이 시급하니 공부는 꿈만 같았던 시절이었다. 그렇게 20살이 넘어 어렵사리 고입, 대입, 검정고시를 치르고 구급 공무원이 되었다. 첫 근무지는 당시 서울역에서 기차로 10시간 걸리는 삼척 등기소. 그 길 위에서 그녀를 처음 만났다. 그녀는 책을 좋아해 세계 문학 전집을 몇 번이나 읽은 문학 저자였다. 둘은 살아온 이야기, 문학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동 본가에 가던 중인 그녀와 4시간의 짧은 만남을 뒤로 하고 헤어졌다. 그는 기차에서 내리는 그녀의 손에 수첩 한 장 찢어 근무지 주소를 적어주며 아쉬운 작별을 했다.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그 후로 10개월, 잊을 무렵 드디어 기다리던 그녀의 편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그 사이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러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다. 우연히 수첩들을 꺼내 정리하다가 그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발견하고 그제야 편지를 보낸 거다. 한 번 스친 남자에게 올인한 여자.
둘은 편지로 마음을 나누었다. 그렇게 서신을 주고받으며 서로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사법고시에 응시하고 싶지만 당장 일을 그만두면 먹고 사는 일이 문제가 되니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타국에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기차에서 스치듯 만난 사람에게 전부 보내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놀랍게도 그녀는 2년 동안이라 그를 지원했다. 어떤 확신이 있었던 걸까? 겨우 한 번 만난 사람인데 그냥 운명이었을까? 운명이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쉽다. 타인의 노력과 힘든 결정을 수고로움 없이 한 번에 정리해버리니까. 어떤 선택은 보기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또 어떤 선택은 모든 걸 앗아가 버리기도 한다. 마음 주고 돈 주고 다 주고 나니 성공해서 떠나버리는 스토리는 흥부와 놀부 이야기만큼 유명하다. 그만큼 그런 일들이 흔하니까. 그런데도 그녀는 그에게 올인했다. 드디어 3년 만에 그녀가 돌아왔고 둘은 결혼했다. 나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물었다. 그녀는 기차에서의 4시간이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기에 충분한 시간이라 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믿음. 이후 편지를 주고받으며 느낀 그의 진솔함. 반전은 이후에 있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고백. 결혼한 지 40년인데 결혼 후 30년은 내 선택에 의심이 들 만큼 힘든 시기였어. 한평생 사랑만 받고 살았을 것 같았기에 나는 깜짝 놀랐다. 영화라면 이쯤에서 해피엔딩을 찍어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리 호락호락하면 인생이 아닌 거지. 감동적인 이야기에 취해 내가 잠시 깜빡했다. 그는 효자란다. 감이 온다. 세상 없는 효자와 사는 불행한 여자의 스토리는 소양강 댐을 채우고도 넘친다. 시댁일은 부인이 다 하고 남편은 효자가 되는 시스템. 나도 그렇게 20년 넘게 살아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이 분야 전문가이다. 효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어떤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지 눈앞에 그려지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동지애 같은 것이 올라온다. 해병대도 이런 심정일까? 내게는 20살 전후의 아들 둘이 있다. 내 목표는 이 아들들이 독립적인 불효자가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부모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서로 독립적인 관계. 그는 또 한 가지에 빠지면 깊숙이 빠져 그것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 한동안 골프에 빠져 밖으로만 돌았다. 듣다 보니 참 남자는 부럽다. 낚시에 빠지고 운동에 빠지고 자동차에 빠지고 자꾸 빠진다. 여자들은 빠지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하니 빠지기가 힘들다. 어디 가도 되냐, 뭐 해도 되냐, 늦어도 되냐. 어쩌다 100만 년 만에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란 이 안으로 계획을 짜야 한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말을 꺼내는지 보여주기 위해 저기 하면서 말을 더듬고 깎던 과일을 떨어뜨리며 불안한 심경을 흘려야 한다. 안 된다고 했을 경우 강경책으로 나갈지 눈물을 줄줄 흘리며 신파로 나갈지 분위기를 봐가며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순발력도 필요하다. 아, 그녀는 그가 효자라는 말과 뭔가에 빠져 가정을 소홀히 한 이야기는 단 1분만 했을 뿐인데
나는 슬프게도 그 말에 완벽하게 감정이입했다. 당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녀는 사랑을 인내라고 했다. 그렇게 참고 기다렸더니 마침내 그녀가 꿈꾸던 그가 되었다. 가정에 충실하고 말이 통하는 남편의 모습이 된 것은 최근 10년의 일이다. 그도 점점 깨달아갔다. 그가 효자로 살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희생과 인내가 있어서 가능했음을, 그의 에너지가 한쪽으로 쏠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주는 그녀가 있어서 가능했음을, 그 사실을 조금씩 깨달아가며 그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이 깊어졌다. 따스한 봄날에야 누군들 꽃을 피우지 못하겠는가. 하지만 엄동설한의 추위에 꽃을 피워내긴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좋은 일만 있을 때야 누군들 사랑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렵겠는가. 하지만 진짜 사랑은, 진짜 행복은 인생의 고비고비에서 드러난다. 더 이상 바닥을 칠 수 없을 때 바닥에 떨어진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손 내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주위 속에서 더 향기롭게 피어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 사랑과 고마움과 애틋함이 범벅인 채로 결혼해도 살다 보면 후회와 원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들 또한 여기까지 오는데 30년이 걸렸단다. 공연이 주먹이 쥐어졌다. 나는 이제 7년 남았구나. 고지가 눈앞이다. 문득 내 남편이 꿀을 흘리며 나를 바라볼 것을 생각하니 닭살이 돋는다. 그러지는 말라고 얘기해야겠다. 그런데 참고 살기만 하다가 한평생이 가버리면 어쩌지? 내 빈약한 사랑과 커다란 걱정 사이 다시 잠 못 드는 밤이 왔다. 시스루룩의 노브라? 나이 들면 이런 건가요? 이거 얼마예요? 가격표 붙어 있어요.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나빠서. 옷가게 점원이 다가와 가격을 알려주며 입어보실래요? 라고 묻는다. 언제부터인가 상표에 깨알 같은 글씨로 적힌 가격이 안 보인다. 스마트폰의 밝기를 조금만 어둡게 해도 글씨가 흐릿하다. 글씨 크기를 키우면 되겠지만 그러면 왠지 나이 듦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악착같이 작은 글씨를 눈에 불을 켜고 본다. 그것도 스마트폰과 내 눈과의 거리를 조절해가며 초점을 맞춰야 가능한 일. 어떤 날은 얼굴이 그런 대로 봐줄만 하다가 한 달에 한 번 그분이 오시는 날에는 영락없이 눈밑이 검어지고 피부는 푸석푸석, 잔주름은 자글자글하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꿀이 피부에 좋다기에 얼굴에 잔뜩 발랐다가 머리카락까지 엉겨붙어 애를 먹었다. 생고등어를 눈밑에 붙이면 다크서클이 빠진다는 말을 패션 잡지에서 보고 따라했다가 비린내 때문에 온 식구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다크서클이 좋아졌는지는 현미경으로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호들갑 떠는 가족들을 향해 인상을 쓰고 있었더니 미간에 주름만 더 깊어진 것 같다. 피부과에도 가보았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셋이서 갔다. 친구들이 상담받을 때 난 그냥 옆에 앉아만 있었다. 의사는 친구 얼굴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몇 가지 실수를 한꺼번에 받는 패키지를 권했다. 보톡스와 물광주사를 섞어 얼굴 전체에 주입하는 일명 동안주사와 레이저 시술, 피부 마사지를 한꺼번에 받는 상품이란다. 얼굴에 광이 좔좔 흐른다는 말에 솔깃했다.
더군다나 셋이 같이 하면 10% 할인을 해준단다. 여배우들은 다 맞는다는 말도 덧붙였다. 할인이라는 말에 친구들이 눈빛으로 내게 무언의 압박을 보냈다. 한 달 동안은 광까지는 아니지만 살짝 얼굴색이 좋았던 것 같다. 하지만 발가락이 저절로 오그라드는 전기고문에 가까운 레이저 시술과 바늘지옥에서나 경험할 것 같은 얼굴 전체에 촘촘히 놓는 주사는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 50만원 투자해서 그 고통을 견뎠지만 그것에 비해 효과 기간은 너무 짧았다. 그래도 귀는 잘 들린다. 문제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이다. 다행히도 친구들도 다 고만고만해서 소문답처럼 서로 알아듣고 각자 해석해 대화가 이루어진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외국인들이 그럼에도 말이 통하는 경지랄까? 나중에야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는 아 하고는 탄성을 지른다. 가끔은 바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 같아 웃음이 난다. 메멘토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은 단기 기억상실에 걸려 자신의 기억을 문신과 사진, 메모로 남긴다. 요즘 내게도 절실한 것들이다. 리모컨을 들고 리모컨을 찾으러 다니는 것은 예사이다. 외출할 일이 있어서 차를 몰고 나갔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다. 가는 중간에 어디 가는지 깜빡하고 습관처럼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공연을 같이 보러 가기로 한 내 친구는 지난 여름 다급히 전화해서 브레이지어를 깜빡하고 안 입고 나왔다며 아직 출발 안 했으면 하나 챙겨 나오라고 내게 부탁했다. 속이 살짝 비치는 실켓 브라우스의 노브라라니. 항상 나보다 한 발 더 나가서 내 실수를 묻히게 하는 좋은 친구이다. 개그에서나 나오는 일들이 일상이 되었다. 친구들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도 나도 더 센 스토리가 줄줄 나온다. 청춘이 가고 자유가 왔다. 어느덧 40대 후반. 청춘은 지나가고 그 끝자락에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을 손가락에 쥐가 나도록 붙잡고 있다. 100세 시대임을 감안하면 아직 50세 안쪽이니 전반전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을 요양원에서 보낼 걸 생각하면 아무리 내 나이가 어때서를 부르짖어 보아도 찬란한 청춘이란 게 아득해지곤 한다. 나이의 앞자리가 3으로 바뀔 때의 상실감과 4로 바뀔 때의 좌절감을 잊지 못한다. 이제 세상 다 산 늙은이가 된 것 같아서 누군가 나이를 물어보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옷도 더 캐주얼하게 입고 머리도 최신 스타일을 따랐다. 어머 40대로 안 보여요 라는 말을 듣는 게 좋았고 그러고 싶어 애를 썼다. 하지만 고려시대 우탁이 쓴 탈로가에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라는 마지막 구절처럼 지름길로 달려오는 나이를 어쩔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청춘이 가니 자유가 왔다. 20대에는 직장생활 하느라 30대에는 아이 둘 키우며 일하느라 40대 중반까지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딸로 사느라 정신없이 보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팽팽하기만 하던 삶의 장력이 느슨해졌다. 아이들은 20살 전후가 되었고 나도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으니 내 시간이 많아졌다. 관심 있던 수업에 참여하고 공연을 보며 가족 아닌 친구들과 여행도 다닌다.
청춘과 자유를 맞바꾼 것 같다. 고진 감래라더니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시간이 너무 좋다. 아직은 무릎이 아프지 않아 마음껏 다닐 수 있고 조금은 경제적 여유가 생겨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다. 어린 시절에는 동네에서 50대 전후의 누군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나이라고 생각했었다. 내게는 절대 오지 않을 그런 나이랄까. 그런데 그런 나이가 되고 보니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눈이 좀 침침해도 자꾸 뭘 까먹어도 청춘이 한창일 때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 나이 듦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주름진 얼굴을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손대지 않고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엔 물 흐리지 않도록 가지 않으며 나이에 맞는 옷을 입고 50 넘어 미니스커트가 롱스커트로 바뀌고 등산복이 일상복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을 것이다. 나이 듦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마도 무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닐까. 다른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단풍은 영양분이 많을수록 일교차가 클수록 더 선명하게 색이 물든다고 한다. 나 또한 건강, 가족, 취미, 친구, 경제력 등을 영양분 삼아 앞으로 수없이 다가올 일교차 큰 삶을 의연히 견뎌내 마침내 단풍처럼 아름답게 물들고 싶다. 치매 걸린 시아버지, 차라리 다행이라는 며느리. 아버님 식사부터 하세요. 그동안 제가 가방 싸고 있을게요. 그럴까? 그는 가방을 잠그고 두 걸음 옮기더니 다시 돌아서서 가방을 연다. 약봉지와 수건, 칫솔과 치약, 이 네 가지를 손가방에 넣었다 뺐다를 무한 반복 중이다. 종이로 된 약봉지는 너덜너덜해졌다. 내가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식탁을 향한다. 잠자코 따라오던 그는 가만히 있어봐라. 가방을 아직 안 쌌는데 가방부터 싸야겠다. 라며 내 손을 놓고 돌아선다. 1시간 전에 차려놓은 밥은 이미 식었다. 어제는 혈압이 높아서 오늘은 소변이 안 나와서 매일 다르고 또 비슷한 이유로 병원에 입원하러 갈 준비를 한다. 용케 가방 싸기가 끝나서 출발해도 도중에 그는 집에 뭘 두고 왔다며 다시 집에 가자고 채근한다. 뭘 놓고 오셨어요? 일단 병원부터 가시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가야 해. 빨리 차 돌려라. 한번 판단이 내려지면 강박이 생긴다. 말을 제때 들어주지 않으면 불안이 커져서 화로 바뀌고 결국 큰 소리가 난다. 그는 94세 나의 시아버지이다. 재작년 4월 시어머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는 안산에서 소래포구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해 젓갈을 사와서 김치를 담글 만큼 건강했다. 배추 몇 포기에 고춧가루가 몇 컵, 젓갈이 몇 컵, 다진 마늘이 몇 컵 들어가는지 알았고 설거지가 끝나면 행주를 삶아 베란다에 넣는 것으로 부엌일을 마무리했다. 차로 5분, 걸어서 15분 거리에 사는 우리 집에 김치전을 부쳐서 산책 겸 배달 오셨고 공부하는 손자들 먹으라고 딸기를 사오시기도 했다. 그녀가 유명을 달리한 이후 그는 급격히 정신건강이 나빠졌다. 생활비를 찾으러 간 은행에서 1,000원짜리로 150만 원을 찾아 신문지로 둘둘 말아 들고 온다. 깜짝 놀란 딸이 10,000원짜리로 10만 원만 찾아오면 되는데 하며
부랴부랴 통장과 돈을 들고 은행으로 다시 입금하러 간다. 머쓱해 하시던 아버님은 딸이 문 닫고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전화를 한다. 너 왜 내 통장이랑 돈을 훔쳐갔니? 빨리 갖고 와. 화가 단단히 나셨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소용없다. 은행에 가서 본인이 직접 입금해야 소란은 멈춘다. 지난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식사하던 도중 화장실 다녀온 후 거실 한가운데에 서서는 여기가 어디냐고 내게 묻는다. 셀 수 없이 다녀간 이곳을 남편의 눈꼬리가 경직되는 것을 본다. 남편은 연세가 있으니 이럴 수 있다고 머리로는 생각하지만 막상 받아들이기는 버겁다. 이럴 때면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간호해야 한다. 아버지를 향한 숨은 애정의 크기만큼 속상한 남편의 언짢은 소리가 불쑥 튀어나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다. 나는 남편의 어깨를 2번 토닥인 후 재빨리 그에게로 가서 팔짱을 끼며 아버지, 제가 청소를 너무 깨끗이 해서 다른 집 같죠? 어서 식사 마저 드세요 하며 식탁 의자에 그를 앉힌다. 밤에 잘 때도 1시간 간격으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닌다. 낮잠도 없다. 분리불안이 점점 심해져서 혼자 있을 때는 전화기를 붙잡고 산다. 도우미분이 있어도 소용없고 자식들 중 누군가가 와야 멈춘다. 다행히 그의 근처에는 그의 3딸과 내가 있다. 우리가 돌아가면서 그를 돌본다. 아내에 대한 기억을 잃은 시아버지. 나는 휴직 중인 간호사이다. 대학 동기 중 보건소 치매센터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상담을 받았다. 친구는 대개의 경우 간단한 인지능력 검사를 한 후 이상이 있으면 MRI도 찍고 진단이 확정되면 치매 치료약인 뇌혈류 순환 개선제를 처방받게 된다고 했다. 약을 복용하면 치매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했다. 내켜하지 않는 그를 설득해 치매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갔다. 보건소에 가는 날 새벽 6시부터 샤워를 마치고 밥을 먹고 옷을 챙겨 입은 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9시가 되기를 기다렸다. 검사하는 동안 긴장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답도 또박또박 잘했다. 교감 선생님으로 정년 퇴직한 그에게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그 순간에 그는 아주 정상이었고 그렇게 진단이 내려졌다. 초기 인지장애의 경우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대했던 약은 받지 못했다. 그는 안도했고 같이 간 딸은 걱정스러워했다. 한 가지 불행 중 다행스러운 건 그가 아내에 대한 기억을 잃은 것이다. 아내를 갑자기 보낸 그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날마다 그녀를 보낸 그날을 복귀하며 후회스러워했다. 모든 대화는 기승전 그녀로 귀결되었다. 밤마다 그녀의 베개를 꼭 옆에 붙이고 그녀의 베개에 말을 걸고 그랬던 그가 그녀에 대한 기억마저 깜빡깜빡 하더니 이제 더는 그녀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는다. 그녀의 부재에 대한 고통이 그녀의 기억조차 지운 것인지 그는 거짓말처럼 그녀를 잊었다. 가족 누구도 그녀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행여라도 기억이 살아나서 그의 눈가가 다시 짓무를까봐. 잊어버리라고, 다 잊어버리고 살라고. 나는 이 모습을 보며 치매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생각해 본다.
혹시 본인에게는 축복, 나머지 가족들에게는 재앙이지 않을까. 그토록 그를 힘들게 하던 잔인하도록 사무치는 그리운 기억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가 대신한다. 우울하던 그의 표정도 밝아졌다. 자식들에게 부담 주는 걸 싫어해 전화도 자제하던 그가 지금은 자식들이 가끔 전화기를 꺼놓을 정도로 집요하게 전화를 건다. 안 받는다고 속상해하지도 않는다. 기억조차 못하니까. 가끔 이렇게 오래 사는 게 고통이다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조금만 콧물이 나와도 병원에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땐 아이처럼 좋아한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주변 사람들이 떠나간다. 부모가, 배우자가, 친구가, 더러는 자식이 먼저 생을 마감하기도 한다. 인간이 이 모든 고통의 기억을 안고 산다면 그야말로 사는 건 지옥이 될 텐데. 그래서일까? 그렇게는 살 수가 없으니 잊어버리라고. 잊어버리고 살라고 치매가 오는 건 아닌지. 그래서 그를 바라보는 나는 매일매일 안타깝고 당황스럽지만 차라리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다. 그가 모든 걸 잊은 듯 천진한 얼굴로 순댓국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단풍이 예쁘다고 감탄하며 무릎 아픈 것도 있고 단풍놀이 가자며 조를 때, 우울하게 앉아있는 대신 뭔가를 집중해서 반복하는 것이 운동이 될 때가 그렇다. 전화벨이 울린다. 나 갈비탕 좀 사다 줄래? 나는 시계를 흘낏 보며 네 답한다. 곧 있으면 아들이 밥 먹으러 올 시간이다. 시간이 촉박하니 불편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온다. 얼마 전 본 영화에서 소년이 노승에게 한 말을 주문처럼 되낸다. 나쁜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나는 서둘러 갈비탕을 사러 간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